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어떻게 날마다 그것을 실현할지 등을 간결한 문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려면 스스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불편한 답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증거를 찾고 찾아낸 정보를 사용할 용기를 길러야 한다. 이것은 두려운 여정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첫 발도 떼지 못한다. 그래서 놓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기꺼이 자신의 검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발견하고 돌보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 최고의 동기부여 연설가 10인에 선정된 브렌트 맨소어의 작품 블랙 쉽을 준비했습니다. 옮긴 이는 최이현, 펴낸 곳은 필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022년 3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일깨워라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은이 브렌트 맨소어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작가이자 수상 경력이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한 팟캐스트 진행자이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 기반 리더십을 교육하는 록스타 임팩트의 창립자 겸 CEO입니다. 브렌트 맨소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랙쉽 가치관을 소개하며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즉, 흔해 빠진 흰 양이 아닌 독창성을 지닌 검은 양이 되어 자신만의 핵심 가치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 하든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거나 물들지 않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검은 양 가치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방법을 일깨우게 될 것이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이 책을 읽는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니며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검은 양 가치는 무엇일까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커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로 나는 커피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원두의 그윽한 향도, 꼴꼴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도, 추출된 커피의 진한 갈색도 모두 사랑스럽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의 첫 모금을 마실 때마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원두의 생산지며 품종이며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본다. 나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좋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품종을 알아야 한다. 이 원두가 어디서 재배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품종을 알고 마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알 수 있다. 둘째, 원두 재배 과정이 윤리적이고 공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 산업은 원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최빈국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곳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한다. 또한 로스팅하는 사람이 지식을 대하듯 원두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가도 알고 싶다. 셋째, 마시는 사람의 기분 상태도 중요하다. 마음이 언짢거나 화가 나 있다면 최고의 커피라도 쓰게 느껴질 것이므로 온갖 트집을 잡아 커피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준만 잘 지킨다면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어느 날 친구와 커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모든 것을 따진다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며 나를 놀렸는데 그때 생각에 씨앗이 뿌려졌다. 인간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과 그것을 꾸준히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토끼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내 커피 규칙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내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가치를 파악하라. 모든 사실을 고려하라.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라. 나는 이것을 의사결정 사슬이라고 부른다.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각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세계 최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강연에서 이 결과물을 공개한 다음 넷플릭스 특집으로 무브 오버 브레네를 기획하고 오래전에 약속해둔 타임의 커버 스토리 관련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솔직히 강연 후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나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강연장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대단한 변화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만한 좋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도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일의 진척을 막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망하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단계별 지시사항도 제공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혁명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날 아침 나는 코코아 빌리지 시내에 있는 작고 예스러운 카페의 창가에 앉아 싱글 오리진 드립 커피를 마시면서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제의 답이 떠올랐다. 내가 꿈꿨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원인은 사람들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 사슬의 첫 단계인 핵심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가치와 검은 양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당신에게 명확한 핵심 가치가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이제 감정에 대해 말해보겠다.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 안의 검은 양 가치와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하더라도 감정은 헤라클레스처럼 강력해서 크랙 중독이나 북한 문제 같은 심각한 이슈에 대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 감정을 대입시키는 일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술 취한 삼촌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험하다는 말이다.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결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정만 고려하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만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12년 우리 큰아들 태호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적합한 골수 공여자를 금세 찾은 덕분에 태호는 2012년 8월 12일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올랜도 플로리다 병원의 소아암 센터에서 263일간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식된 골수가 태호의 몸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이식된 골수가 적응에 실패해서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모든 골수 이식 환자는 4단계로 진행되는 회복기에 GVHD를 경험한다. 대부분은 1, 2단계 때 증상이 나타났다가 곧 회복된다. 만약 4단계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되면 위험해지는데 과잉 성취자였던 태호의 경우는 9단계까지 지속될 기세였다. 태호는 온갖 증상에 시달리다가 생명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제 최후 수단을 쓸 차례였다. 즉, 면역계를 억제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법은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데 태호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면역계를 억제했더니 태호는 털곰팡이증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감염증에 걸리고 말았다. 이 감염증을 치료하려면 신체가 곰팡이균과 싸우도록 체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태호에게는 이 치료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그 두 치료법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2013년 3월 23일 결국 의료진이 우리 부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느 치료법을 택하든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태호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했는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쳤지만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작은 아들인 브래디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태호의 병실로 향했다. 태호의 침대맡에 앉았을 때 나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자식의 말을 듣는 일은 부모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가슴 아픈 경험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우리가 있던 병원에서
2400km나 멀리 떨어진 뉴햄프셔에 살던 내 동생 토드는 테오의 소식을 듣고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테오에게 전화로 작별 인사를 한 후 토드가 벌인 일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테오의 상태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든 후 그것을 들고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밤새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돕고 싶다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테오와 같은 특수 상황을 경험해본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테오의 의료진이 생각한 제로섬 게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동시에 두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실험적 치료가 있었는데 의료진은 그 치료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내 안에 검은 양을 찾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나쁜 행동을 걸러낼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기분대로만 행동했고 검은 양 가치관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거나 가족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때로 주변에 보이는 진실은 제한적이다. 나는 그것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검색 범위를 너무 좁히면 제한된 결과만 얻는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검색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면 검색 결과의 수는 현저히 늘어난다. 바로 이 점이 의사결정사슬의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보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4시간 동안 내 동생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우리 부부는 테오를 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그 중에는 기계를 빠른 속도로 돌려서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백혈구에 자외선을 쪼이는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인 T세포를 죽이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다. 기적처럼 그 치료법은 효과가 있었다. 테오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지금 테오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27번째 생일을 맞았다. 사실 이 책의 표지에 등장하는 검은 양 로고도 테오의 작품이며 검은 양 가치를 핵심 가치로 삼았을 때 가능해지는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이 로고를 내 오른쪽 팔뚝에 그려 넣었다.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의료진이 작별 인사를 권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동화를 믿겠는가? 마음이 무너지면 동화를 상상할 여유가 없어진다. 절망의 순간에 최악의 결정을 낳는다. 테오의 침대맡에 앉아 작별 인사를 했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는 수많은 밤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내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혹시 테오는 내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나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테오와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삶의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직 불굴의 희망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 희망 때문이다. 당신도 그 희망을 믿기 바란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자신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증명하듯 결과는 당신이 내린 결정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 그러니 글러브를 벗고 구석으로 가서 가쁜 숨을 가라앉혀보자. 영화 로키 3에서 로키 발보아가 클로버 랭에게 했던 말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괜찮았다고. 당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신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만약 당신이 작년에 내가 조사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결정에 즐거워하니까요.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니까요. 강연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위와 같은 대답을 듣곤 하는데 전부 틀린 답이다. 결과로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행동과학자들이 결과 편향이라고 부르는 행동이다. 개인과 조직 모두 결과로 중요한 결정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직원 개인의 실적만 보고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위험한 관행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나 오지의 마법사 속 글린다가 아닌 이상 누구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목적의식뿐이다. 한번 내려진 결정은 이미 결정자의 손을 떠난 것이다. 당신이 통제광이라면 방금 읽은 내용을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릴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결과를 통제하기보다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찾고 모든 사실을 파악하며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려 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표이다. 나는 아들 곁에서 내 가치관과 다른 나쁜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당신이라면 조직의 가치에는 반하지만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는 결정을 일삼는 직원을 승진시키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기업 문화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결과 대신 결정 방식에 집중하라. 검은 양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모든 상황에 접근하라. 의사결정 사슬을 통해 자신의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상황을 주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아가 밟기 쉬운 감정이라는 쥐레밭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 의사결정 사슬의 마지막 단계로서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다 보면 결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방해를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결정은 내면의 헐크를 자극할지 모른다. 그리고 헐크는 분노를 좋아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검은 양 가치만 고려하고 감정을 무시할 경우 의식하지 못했던 강력한 감정 때문에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검은 양 가치를 무시하고 행동할 경우 자신의 핵심 가치가 침범당하고 이행 능력이 위협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고 가치관도 지키고 싶다면 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야 할까? 놀랍게도 답은 승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는 항상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한다. 우리는 그러면 어쩌지와 그럴 수도 있어의 세계에 갇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들만 상상한다. 그러나 일생 동안 다듬어온 가치관에 의지하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현재에 충실할 때에만 잡을 수 있으며 그러려면 감정과 검은 양 가치관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동기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빠르게 가기 전 되돌아가기. 동기라는 말은 무서운 단어이다. 그것은 SNS 게시물의 절반을 스포츠카, 비키니 모델, 고급 주택, 전용기, 와인과 치즈 등의 사진으로 채우게 한다. 동기부여에 관한 책도 수백 권에 이르니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프롤로그에서 나는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뒤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린아이의 동기는 2살배기가 명예훈장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처럼 여과 없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쉽다. 아이들의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다음의 4가지 행동 기능을 분석 틀로 사용한다. 감각.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려 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잇몸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얼린 치발기를 물고 싶어 한다. 무는 행동으로 원하는 감각을 얻을 수 있는 한 아이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씹을 것이다. 회피. 아이는 내키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브로콜리 먹자라고 말하면 아이는 도망가 버린다. 관심. 아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소리치는 아이가 있다. 만약 이 행동으로 원하던 주의를 끌었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물질적 보상. 아이는 특정 물건을 만지거나 특정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다고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다. 전에도 이런 행동으로 게임을 허락받은 적이 있는 아이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것이다. 내 경험상 이 동기부여 요인들은 48살 어른에게도 여전히 주요하다. 앞의 내용을 성인에게 맞게 바꾸면 4가지 행동 기능은 아마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감각.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을 하려 한다. 클라라는 공감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에서 얻는 보람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준다. 회피.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한다. 로즈는 불쾌한 동료인 조니의 반복된 데이트 신청이 지겨워서 사무실에 자기 자리로 갈 때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 관심.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 제니스는 동료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정수기 옆에 서서 회사 내 뜬 소문을 떠들어대곤 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한 그녀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보상. 우리는 특정 물건을 얻거나 활동을 허락받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영업부장이 이번 달 영업왕에게 보너스로 $500를 주겠다고 공표한다면 영업부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부여 요인들은 종종 서로 대립하며 이런 대립은 감정과 가치관이 벌이는 줄다리기 때문에 악화되기도 한다. 결정 동기를 파악하면 그 결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나는 오토바이가 있다.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실용적인 사람은 오토바이를 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의 짜릿한 기분을 아는 사람만 오토바이를 산다. 이것은 감정 동기다. 나는 주말에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순간과 코너링을 할 때 원하는 감각을 얻는다. 내가 오토바이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내도 함께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나는 뒷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함께 라이딩을 즐긴다.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아내는 다른 여자들이 멋진 패치가 달린 가죽 조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내게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면 받게 되는 패치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나도 멋진 패치가 달린 조끼를 입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동기이다. 아내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면 우리 부부가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 나는 동호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회피하고 싶다. 나는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아내와 나의 동기 요인은 서로 대립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아내 검은 양을 들여다보았다. 내키지 않지만 내 뜻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대신 내 아내 검은 양을 들여다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함으로써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내게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소망을 존중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오토바이 동호회의 목록과 모임 장소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각 동호회의 장단점을 평가한 후 아내에게 지역 오토바이 가게로 가서 멋진 패치와 조끼를 제공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들과는 30분 정도만 함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만의 라이딩을 즐기자고 말했다. 아내는 마음껏 폼을 잡고 나는 좋아하는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의사결정 사슬을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결정 사슬은 목적의식을 갖게 해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그러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